2023년 가을, 서울의 심장부인 청담동의 밤은 수많은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부티크가 즐비한 거리 위로 값비싼 외제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 화려함의 정점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셀레스트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과 감미로운 재즈 선율, 그리고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는 테이블이 있었다. 국내 굴지의 건축 설계 사무소 공간의 기획 1팀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 프로젝트 루미나의 최종 입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한서연 팀장님, 정말 다시 한번 건배해야 합니다. 팀장님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면 우린 분명 저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 대리가 붉어진 얼굴로 와인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그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모두 동의하며 잔을 부딪혔다. 축하와 칭찬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기획 1팀을 이끄는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을 덮는 스커트. 긴 생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과 반듯한 자세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 대리님 과찬이세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원 모두가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잖아요.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팀원들은 그런 그녀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지은이 팔꿈치로 서연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야, 한서연! 이럴 때 좀 즐기면 안 돼! 넌 무슨 나라를 구한 영웅 표창 받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평온할 것 같아. 좀 웃어봐, 응? 지은은 서연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그녀는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지은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웃고 있잖아. 에이, 그건 비즈니스 미소고 내가 말하는 건 진짜 활짝 웃는 거 말이야. 아무튼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잖아.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지은의 말처럼. 프로젝트 루미나를 따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특히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천마 그룹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들의 방해 공작과 로비 활동은 공간의 임원진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은 상념에 잠겼다. 평범한 직장인, 유능한 팀장, 그것이 지금 그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그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대한민국 최정계 비밀 특수부대 백호부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극비 임무만을 수행하는 존재 자체가 기밀인 부대. 한서연은 그곳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였다. 총성과 화약 냄새가 익숙했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한 설계 도면이 아닌 차가운 총의 감촉에 더 익숙했다. 하지만 중동에서 벌어진 마지막 임무,
인질 구출 작전은 끔찍한 실패로 끝났다. 그녀의 눈앞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날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다. 결국 그녀는 군복을 벗고 과거를 완벽하게 지운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팀장님,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한 신입사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바빠지겠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였다. 레스토랑의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위압적인 기운은 옷으로도 감출 수 없었다. 185cm는 조끼 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사업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천마그룹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인 강태식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남자 역시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강태식은 레스토랑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공간의 테이블에 와서 멎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테이블에 활기찼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그리고 온갖 추악한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강태식의 등장은 결코 반가울 리 없었다. 강태식이 테이블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를 어둡게 뒤덮었다. 이런, 여기서 공간의 영웅들을 다 뵙게 되는군요. 정말 우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팀의 최고참인 박 부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강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마침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의 주인공들을 만날 줄은 몰랐군요. 축하드립니다. 프로젝트 루미나의 최종 승자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싸늘한 어조였다. 강태식의 눈은 박 부장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거와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저희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라. 강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서연의 맞은편 빈 의자를 빼서 앉았다. 그의 돌발 행동에 팀원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운도 실력이겠죠,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서연 팀장님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서연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첫 등장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저 남자는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 온 것이다. 천마그룹의 강태식 전무님이시군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목례만으로 예를 표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강태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나타나면 상대가 겁을 먹거나 최소한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등대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영광이라니, 제가 더 영광입니다. 한 팀장님 같은 미모의 재원을 직접 뵙게 되다니 소문보다 훨씬 아름다우시군요. 그의 노골적인 칭찬은 칭찬이라기보다 희롱에 가까웠다. 옆에 있던 지은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전무님, 저희는 지금 팀 회식 중이라 실례가 안 된다면 이만.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강태식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 물론이죠. 제가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승자에게 축하주 한 잔 정도는 대접하고 싶은 게 패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웨이터를 손짓으로 불렀다. 여기 가장 비싼 와인 한 병 가져와. 내가 계산하지. 웨이터가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가져와 정중하게 따르는 동안 강태식은 한시도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 천마가 수년간 공들여 준비한 계획을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뒤집어 버리셨더군요. 그 비결이 뭡니까 혹시? 심사위원들에게 다른 매력이라도 어필하신 겁니까? 그의 말에는 명백한 모욕이 담겨 있었다. 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그들의 노력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낸 것이라 매도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 비결은 오직 실력과 진심뿐입니다. 전무님, 저희 팀원 모두가 수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결과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심, 그것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강태식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실력과 진심이라. 요즘 세상에 그런 순진한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까? 그는 와인으로 채워진 잔을 들어 서연에게 내밀었다. 자, 제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한 팀장님의 그 진심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잔을 받으시죠. 서연은 그가 내민 잔을 바로 받지 않았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강태식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꿈틀거리는 오만함과 뒤틀린 소유욕, 그리고 폭력성을 읽어냈다. 저런 종류의 인간들을 그녀는 지겹도록 상대해왔다. 결국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잔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강태식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이, 그런데 말입니다. 팀장님, 그냥 마시면 재미가 없죠. 우리 러브샷이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무님. 박 부장과 지은이 동시에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식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보통 여자라면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을 것이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섞인 희미한 알코올 향이 역겹게 코를 찔렀다. 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강태식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이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 냉정함을 넘어선 어떤 경지에 이른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잠재워 두었던 피와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고통도, 분노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상황 분석으로 가득 찼다.
위협 대상 강태식, 직접적인 신체 접촉, 주변 민간인 다수, 최적의 대응 최소한의 동작으로 후유증 없이 상대의 공격 의지를 완벽하게 꺾는다. 서연은 잡힌 손목을 빼내려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잡히지 않은 왼손의 손가락들을 움직였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강태식의 손등, 정확히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지점의 신경총을 정광석화처럼 눌렀다. 동시에 그녀의 중지는 그의 손목 안쪽, 인대가 지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압박했다. 이것은 백호 부대에서 맨손 격투술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기술, 신경마비술이었다. 큐! 강태식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팔 전체에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쑤셔 넣는 듯한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의 뇌가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소나귀의 힘이 풀리며 서연의 손목을 저절로 놓아버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풀려난 손목을 빼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아쥐고 아주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틀었다. 이번엔 확실한 비명이었다. 강태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앉은 채 상체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팀원들은 물론이고 그의 경호원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한서연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강태식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서연은 강태식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제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냅킨으로 자신의 손을 닦으며 강태식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고통과 함께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치욕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저 여자의 눈빛, 방금 전 스쳐 지나간 그 눈빛은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 혹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자, 여러분, 식사마저 하시죠. 분위기 망쳐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당황했다. 강태식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두 경호원이 황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식은 그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굴복시켜 봤지만 이런 식의 패배는 처음이었다. 에세요, 연. 그는 이를 갈며 그녀의 이름을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위험한 집착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테이블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서연아, 너 괜찮아 방금? 대체 뭘 한 거야?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태식의 차를 바라보며 와인잔에 남은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그녀의 고요했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평범한 삶,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평화로운 일상이 오늘 밤 산산조각이 나버렸음을 직감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액자처럼 담아내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선 남자의 실루엣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태식은 오른손으로 여전히 욱신거리는 왼쪽 손목을 감싸 쥐었다. 레스토랑에서 당한 물리적인 고통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치욕감은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굴욕이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장면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빛, 평온하고 흔들림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해서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움직임. 그것은 평범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제껏 상대해왔던 돈과 권력 앞에 쉽게 무릎 꿇던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와 함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뒤틀린 호기심과 소유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 여자를 알아야겠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고 그 오만한 눈빛을 절망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싶었다. 거실장! 강태식이 어둠을 향해 나지막이 불렀다. 그러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오랜 신복이자 천마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최철웅 실장이었다. 그는 강태식의 부친 시절부터 충성을 바쳐온 인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이었다. 예네키 전무님, 한서연, 공간기획 1팀 팀장, 29살, 오늘부터 자네의 최우선 목표다. 강태식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실장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고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유년 시절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까지 알아낼 각오로 파고들어. 군 기록, 학교 기록, 의료 기록, 금융 기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인맥을 총동원해. 필요하다면 국가기록권이라도 털어. 내가 원하는 건 그녀의 영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다. 최 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서두르다 꼬리를 잡히진 마.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절대 낌새를 채게 해선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조용히 물러나자 펜트하우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식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도시의 불빛 너머 어딘가에 있을 한서연을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네가 누구든 어디서 뭘 했던 괴물이든 상관없어. 감히 나 강태식을 건드린 이상 넌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한 거니까 이 게임의 룰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다. 다음 날 아침 공간의 사무실은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의 가십거리로 퍼져나갔다. 팀원들은 한서연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바빴다. 어떤 이는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했고 어떤 이는 천마그룹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정작 사건의 중심인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젯밤에 소동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마우스를 쥔 채 미세하게 굳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아, 괜찮아.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커피를 타서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었다. 사무실 안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지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왜? 왜라니 어제 그 미친놈 때문에 다들 얼마나 놀랐는데.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손목은 괜찮고. 별일 아니었어. 그냥 술에 취한 진상이었을 뿐이야.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녀는 지은을,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을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진상이라기엔. 그 사람 눈빛 봤어. 완전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눈빛이었어. 나중에 보복이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 프로젝트는 괜찮을까? 지은의 걱정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아무리 천마그룹이라도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뒤엎을 순 없어. 그리고 나도 내 몸 하나 지킬 힘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지은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별일이 아니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태식 같은 종류의 인간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상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보복해올 것이다.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예감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루미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첫 번째 암초가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사용될 특수 강화 유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했던 한성 글라스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 온 것이다. 이유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생산 라인 중단이라는 애매한 설명뿐이었다. 한성 글라스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었기에. 팀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공급을 못하겠다니요? 박 부장이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적인 사과뿐이었다. 대체할 업체를 찾으려 해도 한성 글라스 수준의 품질과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곳은 국내에 거의 없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팀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책 회의를 하는 동안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컴퓨터로 한성 글라스와 천마그룹의 관계를 검색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주 명부, 이사진, 자회사들의 지분 구조까지, 그리고 마침내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한성 글라스 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투자회사가 천마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정황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백한 외압의 결과였다.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문제가 터졌다. 건축 허가 신청이 관할 구청에서 반려된 것이다. 이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에 대한 추가 환경 영향평가 필요.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과 행정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완벽한 것이었다. 갑자기 적용된 그 규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실제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명백한 행정 트집이야. 팀원 중 한 명이 분통을 터뜨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절망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이은 악재에 모두가 지쳐갔다. 그들은 이것을 그저 운이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모든 사건의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강태식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거미줄을 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강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강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그녀는 평화를 원해서 군대를 떠났다.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총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형태만 다를 뿐 이곳 역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올랐다. 뜨거운 중동의 사막, 공기를 가르는 총성과 비명, 먼지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숨 막히는 공기, 폐허가 된 건물 안,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어린 소녀,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뻗어오던 작고 가냘픈 손, 구해주세요! 입 모양만으로 소리 없이 외치던 아이의 애원, 작전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테러리스트가 아이를 인간방패 삼아 저항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려 반가쇠를 당겨야 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아이의 겁에 질린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망쳤다. 테러리스트가 먼저 움직였고 끔찍한 폭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구하지 못한 소녀의 얼굴,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지막 눈빛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흡!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긴 서울의 한강공원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날의 지옥 같은 사막을 헤매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PTSD였다. 평소에는 이성의 갑옷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히면 어김없이 괴물처럼 튀어나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강태식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장, 그녀가 아끼는 팀원들, 그리고 간신히 되찾은 평온한 일상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망령까지 깨워버렸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싸울 것인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다음 날 사무실, 지으는 눈 밑이 퀭한 서연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서연아, 너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지.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오늘은 그냥 병가 내고 좀 쉬는 게 좋겠어. 서연은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어제 생각이 좀 많아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의 부드러움 속에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간 후 서연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잿빛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저 숲 어딘가에
그녀의 적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태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녀 역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응전할 것이다. 고요했던 수면 아래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과거를 버리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전직 특수요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백호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강태식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체와 같았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최 실장이 내민 서류철을 말없이 넘기고 있었다. 서류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29년 인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강태식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이게 단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서류에 담긴 한서연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최상위권의 학업 성적, 흠잡을 데 없는 교우 관계, 명문대 수석 졸업 후 공간에 입사하여 초고속 승진, 그 흔한 연애 스캔들이나 금전 문제 하나 없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의 인생에는 어떠한 오점도,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유령처럼 깨끗한 삶이었다. 표면적인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최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장난하는 건가? 최 실장, 내가 원한 건 이런 이력서가 아니야. 난 그녀의 약점, 그녀의 비밀을 원했어. 강태식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최 실장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철에서 한 페이지를 꺼내 강태식에게 건넸다. 대학 졸업 후 공간에 입사하기 전까지 약 5년간의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기관 해외 컨설팅 업무로 기재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컨설팅 업무였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기록을 추적해 봤나? 물론입니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군번이나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시도하자마자 저희 쪽 해커가 역추적을 당할 뻔했습니다. 보통 수준의 보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 1급 수준의 방화벽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봉인된 기록이라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군. 그래서 다른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최 실장은 말을 이었다.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은퇴한 제 정보원들을 몇 명 접촉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뒷세계에는 소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 실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백호 바이후 부대 들어보셨습니까? 강태식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존재 자체가 3급 기밀인 대통령 직속 비공식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대테러, 요인 암살, 적진 침투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임무만을 처리하는 그림자 부대. 그곳에 전설적인 여성 오퍼레이터가 한 명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코드네임 에코, 단독 침투와 근접 전투의 스페셜리스트, 흔적을 남기지 않아 유령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중동에서 벌어진 작전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최 실장의 보고가 끝나자 펜트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식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이제 단순한 분노나 호기심을 넘어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특수부대 요원이라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짓밟은 오만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엔 흥미로운 사냥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초회 실장, 계획 변경이다. 프로젝트 루미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깟 사업 하나. 버려도 상관없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내 유일한 목표는 저 호랑이를 내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다.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고 오직 나에게만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처럼 붐비는 강남역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거미줄처럼 주변 360도로 뻗어나가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부터였다. 출퇴근길에 스치는 행인들 속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패턴을 가진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쇼윈도에 비친 모습,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반사된 그림자, 행인들의 시선의 흐름을 통해 모든 것을 파악했다. 회색 모자를 쓴 남자,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5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다. 검은색 SUV. 어제 퇴근길에도 그녀의 아파트 근처 골목에서 봤던 차량이다. 휴대폰을 보며 통화하는 척하는 젊은 여자. 그녀가 멈추면 멈추고, 그녀가 움직이면 몇 초의 간격을 두고 따라 움직인다. 최소 3인 1조의 전문적인 미행조였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군. 강태식의 공격이 이제 프로젝트를 넘어 자신에게로 직접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지하철역 입구로 향하던 그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미행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택시를 잡아 타고 그녀의 버스를 뒤쫓았다. 버스가 복잡한 남대문 시장 입구에 정차하자 서연은 인파 속으로 재빨리 몸을 섞었다. 온갖 좌판과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시장 안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어깨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인파의 흐름을 역행하고 노점의 천막을 이용해 시야를 차단하며 순식간에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미행조는 허둥지둥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무전으로 연락하며 흩어져서 시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1시간 후 그들이 얻은 것은 허탈한 실패뿐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이미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적한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늘 미행을 따돌린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식은 곧 더 전문적인 인력, 더 집요한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그녀의 아파트에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녀의 안전한 피난처,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평범한 일상이라는 성벽이 바깥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사냥당하고 있다는 느낌,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갇혀 있다는 무력감, 그 감각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다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리아의 어느 먼지 쌓인 도시. 그녀의 코드네임은 에코였다. 임무는 반군 지도자에게 납치된 한국인 NGO 단원. 12살 소녀를 구출하는 것. 하지만 현장 상황은 최악이었다. 반군 지도자는 소녀를 인간 방패 삼아 건물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질 대규모 테러 공격에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건물에 침투했다. 환풍구를 통해 진입한 방 낡은 창문 틈으로. 그녀는 마침내 목표물을 조중영 안에 담았다. 반군 지도자의 관자놀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의 품에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소녀가 안겨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통신 장비에서 사령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코, 목표를 확인했다. 즉시 사살하라. 서울에 수백만 목숨이 걸린 일이다. 목표 사살이 최우선이다. 반복한다. 최우선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가소의 위에서 굳었다. 저격수로서 그녀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조중영 너머로 소녀의 떨리는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절규. 그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수백만의 익명과 눈앞에 단 한 명의 무고한 생명. 그녀는 망설였다. 0.5초. 아니, 어쩌면 0.1초의 찰나였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소녀를 살리면서 목표물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완벽한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녀의 그 찰나의 망설임을 짐승 같은 감각을 가진 반군 지도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품 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소녀의 커다란 눈, 무언가 말하려는 듯 벌어진 입술, 그리고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섬광과 파편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폭발의 충격파로부터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날 그곳에서 죽었다. 그녀는 결국 소녀도 구하지 못했고 테러 정보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인간적인 감정, 그 찰나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실패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한서연 안에 에코를 깨우지 않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진 그 괴물은 위험하다고. 띠리링! 작은 진동과 함께 울리는 벨소리가 그녀를 악몽에서 끄집어냈다. 휴대폰 액정에 내 사랑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다. 융지훈아, 서연아, 너 어디야? 아직도 퇴근 안 했어? 다들 너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밝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옥의 한복판에 있던 그녀를 현실 세계로 끌어당겼다. 나 거의 다 왔어.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걱정하지 마. 금방 들어갈게. 짧은 통화를 마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다. 그리고 곧장 침실 안쪽 벽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장 한 구석의 비밀 공간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군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곱게 접힌 태극기, 손때 묻은 군번줄, 그리고 그날의 작전 현장에서 수습한 딱 하나의 탄피. 그녀는 그 옆에 놓여 있던
검은 칼집에 쌓인 군용 대검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칼을 뽑자 서늘한 칼날이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그녀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지치고 불안해하는 직장인 한서연이 아닌 차갑고 비정한 눈빛을 한 군인 에코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망령. 이제 그녀는 그 망령을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태식의 펜트하우스에 놓인 거대한 흑단 책상 위로 미행팀이 제출한 실패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결같았다. 목표물, 비전문가 수준을 넘어선 역추적 및 은신 능력 보유, 추가 미행 무의미. 강태식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최 실장이 말했던 유령이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가 쳐놓은 감시망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손쉽게 빠져나갔다. 직접적인 감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한서연, 그는 턱을 구인 채 벽에 걸린 도시의 지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행적을 쫓는 것은 마치 안개를 잡으려는 시도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종류의 게임에 익숙했다. 정면으로 뚫리지 않는 성벽이라면 가장 약한 문을 찾아내 부수면 그만이다. 그는 책상 위에 다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한서연의 주변 인물 관계도였다. 수많은 이름과 얼굴 사진 속에서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이지은. 한서연의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절친으로 분류된 인물.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서연의 옆에 바싹 붙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태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요새에는 반드시 문이 하나쯤 있기 마련이지. 그리고 아무리 강한 유령이라도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족쇄는 있는 법이야.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사냥 방식을 바꾼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끼는 토끼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을 잡아와 최대한 깔끔하고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이게. 겁만 줘서 될 일이 아니야. 확실하게. 한서연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미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최 실장의 짧은 대답과 함께 이지은의 평범했던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건물을 나섰다. 땀을 흘리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습관처럼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나 이제 운동 끝났어. 너 저녁은 먹었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밥 잘 챙겨 먹어.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다. 바쁜가 보네.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는 지하 2층. 가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조금 무섭다고 느꼈을 테지만 오늘은 운동 후의 상쾌함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웠다. 주차장은 유난히 조용하고 한산했다. 군데군데 켜진 형광등이 깜빡이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녀가 자신의 채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어두운 기둥 뒤에서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저기요? 지은이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녀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가방이랑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 한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였다.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움켜쥐었다. 네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그녀가 순순히 가방을 건네려던 순간 다른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얌전히 따라와. 악와해. 왜 이러세요? 돈은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 옆에 멈춰 섰다. 옆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은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성인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은 손뭉치처럼 가볍게 들려 승합차 안으로 던져졌다. 문이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초도 차에 되지 않았다. 주차장 바닥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휴대폰만이 미처 보내지 못한 메시지 창을 연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검은 군용 대검을 손질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천으로 칼날을 닦아낼 때마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내면의 에코를 더욱 선명하게 깨우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다. 강태식의 다음 수는 예측 가능했다. 그가 자신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주변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서 가장 무르고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지은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동영상 파일 1개.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둡고 지저분한 창고로 보이는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앙에 놓인 의자에 이지은이 밧줄로 묶여 있었다. 지은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입모양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SEO 연다! 영상은 10초 만에 끊겼다. 하지만 그 10초는 서연에게 영원과도 같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묶여있는 지은의 모습 위로 폭발 직전 겁에 질려있던 시리아 소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과거의 악몽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에 재현되고 있었다. 안 돼! 그녀가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영상을 보냈던 바로 그 번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만들어낸 듯 침착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웃음기 섞인 오만하고 차가운 강태식의 목소리였다. 한서연 팀장님, 내 선물 잘 받았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로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성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지금 흥분하는 것은 적이 원하는 바였다. 친구분이 보기보다 성격이 있더군요. 소리도 잘 지르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무세운 짓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무세운 짓이냐니. 섭섭한데요, 그저. 팀장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요. 당신은 내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작은 초대장을 보냈을 뿐입니다. 원하는 게 뭐야? 하하, 역시 말이 빨라서 좋군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 단지 오늘 밤 11시까지 혼자 오십시오. 아, 그리고 올 때 프로젝트 루미나의 모든 권리를 우리 천마그룹에 양도한다는 각서에 인감까지 찍어서 가져오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뱀처럼 속삭였다. 만약 경찰에 경자라도 보이거나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당신 친구가 그 예쁜 얼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 물론 얼굴만으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갱태식! 그럼 11시에 뵙겠습니다. 팀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이 마치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공포, 분노, 자책감, 무력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녀의 탓이었다. 그녀가 강태식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녀 때문에 지은이가 위험에 빠졌다. 또다시 그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위기에 처했다. 과거의 실패가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의 내면을 휩쓸던 감정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잦아들었다. 공포와 무력감이 사라진 자리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과거의 망설임, 그 찰나의 주저함이 낳은 끔찍한 결과를 그녀는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낸다. 그녀의 떨림이 멈췄다.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는 에코의 눈빛이 돌아왔다. 덫은 놓아졌다. 하지만 사냥감이 누구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소중한 것을 건드린 적을 사냥하러 가는 포식자였다. 그녀는 다시 붙박이장으로 다가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물건들을 꺼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였다. 한서연의 아파트. 그녀가 평온의 요새로 공들여 쌓아 올린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어두운 구석,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이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다. 적은 이곳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꺼진 액정의 휴대폰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검은 화면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작전 계획이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작전 계획 A 경찰에 신고한다. 그녀는 즉시 그 선택지를 지웠다. 강태식은 길거리 깡패가 아니었다. 천마그룹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그 촉수는 정치와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뻗어 있었다. 경찰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뿐이다. 관료적인 절차, 끝없는 신문,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정보가 적에게 유출될 수 있었다. 강태식은 즉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지은에게 최악의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둠 속의 전쟁이었고 시끄러운 해머가 아니라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메스였다. 작전 계획 비단독으로 맞선다. 그녀는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적들로 가득 찬 창고에 혼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알고 그녀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해해 줄 유일한 사람. 서연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움직이기 편한 단순하고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나무 상자에서 몇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대형 오토바이 열쇠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선불폰을 꺼냈다. 이 아파트, 한서연의 삶과 함께 침해당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모든 보안 카메라를 본능적으로 피했다. 오토바이는 낮고 거친 포효를 내며 서울의 고요한 밤을 가르고 차량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었다. 도시의 넌 불빛이 흐릿한 세 개의 줄무늬처럼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 수도의 화려함이 농과 평화로운 전통가옥에 자리를 내주는 곳이었다. 1시간 후 오토바이는 작고 고풍스러운 한옥 앞에 멈췄다. 집은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소나무와 국화가 희미한 달빛 아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폭풍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깊은 평온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시골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나무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곳에 사는 남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과거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전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백호 부대의 전 대령이자 그녀의 옛 지휘관이며 스승인 박진우였다. 그는 서연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대신 예견된 슬픔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는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은은한 약초차 향기가 나는 아늑한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박 대령은 직접 차를 끓여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마지막 임무 후에 그녀가 부서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급했고 마치 임무를 보고하는 것 같았다. 사령관님,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강태식과의 첫 만남부터 프로젝트에 가해진 보이지 않는 압박, 그의 조사, 그리고 마침내 지은의 납치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설명했지만 박 대령은 그 침착한 외면 아래에서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한 번도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식? 그놈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천마그룹은 아버지 때부터 정재계와 깊숙이 유착해온 암적인 존재지. 도시를 좀먹는 암세포와 같아. 그는 그녀를 꾸짖거나 멈추라고 조언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호랑이가 궁지에 몰리고 새끼가 위협받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네오 혼자서는 안 돼. 정보도 장비도 없이 적진에 뛰어드는 건 만용이다. 박 대령은 일어나서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방은 역사와 전략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큰 책장을 옮기자 그 뒤에서 차가운 금속 벽이 드러났다. 그는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고 비밀문이 열리며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소형지휘 본부였다. 군사지도, 현대적인 통신 장비, 그리고 큰 안전금고. 그녀처럼 그의 과거도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 천마그룹은 내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주시하던 놈들이다. 은퇴 후에도 내 정보망을 통해 계속 자료를 수집해왔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 그는 인천시의 큰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버려진 창고 단지를 포함한 항구 지역의 상세한 지도였다. 강태식은 제7부두 D7 구역의 창고를 아지트로 사용한다. 보안 시스템은 구식이지만 경비 인력은 최소 50명 이상일 거다. 대부분 전직 용병이나 격투기 선수 출신들이지. 창고의 구조, 예상 경비 순찰 경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다. 그는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을 가리켰다. 그것은 그녀가 단기간에 혼자서 결코 수집할 수 없었을 귀중한 정보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금고를 열고 튼튼한 펠리컨 케이스를 꺼냈다. 총근 줄 수 없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그 선을 다시 넘게 할 수는 없어. 넌 폭풍이 아니라 그림자일 때 가장 강했어. 그걸 잊지 마라. 그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살상 무기가 없었다. 대신 전술 지원 장비가 있었다. 총알과 칼을 막아주는 초경량 케블라 방탄복, 일시적으로 상대의 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초고강도 소형 손전등, 작은 방역 내의 전자 신호를 교란하는 장치, 벽을 오르기 위한 로프와 다용도 갈고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고압 마취총. 이것들이라면 유령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서연은 장비들을 보고 그리고 그녀의 옛 지휘관을 보았다. 순간 그녀 안의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버려진 무기였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과 에코를 모두 보았고 그 두 사람 모두를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 대령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볍지만 신뢰가 담긴 손길이었다. 살아서 돌아와라. 부대원, 이건 명령이다. 무거웠던 서연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불폰으로 예약해둔 인천 외곽에 작고 낡은 모텔로 차를 몰았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안전한 작전 기지가 될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지도와 정보 자료들을 펼쳤다. 그녀는 검은색 작전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모텔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변신은 완료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졌다. 대신 전략가의 차갑고 계산적인 집중력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획팀장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암호명 에코, 엘리트 요원이었다. 그녀는 진입지점, 경비 순찰 경로, 보안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모든 움직임을 계획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도 위에 몸을 숙인 채 자신의 유일한 빛을 구하기 위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고독한 그림자. 밤 10시 45분. 강태식이 정한 약속 시간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항 제7부두는 죽음의 도시처럼 고요했다. 바닷바람이 낡은 컨테이너 사이를 윙윙거리며 스쳐 지나갔고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령의 신음처럼 들렸다. 소금기 섞인 비릿한 냄새와 썩어가는 폐자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곳은 세상의 끝.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한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숨기고 어둠을 틈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바람 소리에 완벽하게 흡수되었다. 박 대령이 건네준 고성능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녀는 목표물인 D7 창고의 동태를 살폈다. 창고 주변에는 총 8명의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2인 1조로 움직이며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는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지루함과 방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감히 침입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었다. 창고의 네 귀퉁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델이 구식이라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침입 경로를 결정했다. 경비가 가장 소홀하고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가장 넓은 창고의 후면. 지상에서 약 10m 높이에 있는 낡은 환풍구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창고의 후벽으로 접근했다. 순찰조가 막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움직였다. 신호 교란 장치를 작동시켜 30초 동안 주변 카메라의 영상을 교란시켰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압축 공기의 힘으로 발사되는 갈고리 총을 꺼내 환풍구를 향해 정확히 발사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환풍구 철창에 단단히 걸렸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가벼운 줄을 타고 성벽을 오르는 거미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벽을 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다져진 기계처럼 정교하고 효율적이었다. 환풍구 철창을 소리 없이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거대한 창고의 철골 구조물 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아래로 축구장만 한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낡은 크레이트와 기계들이 거대한 괴물들의 그림자처럼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 모든 조명이 집중된 곳에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 강태식은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7명에 가까운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지은의 모습이 보였다. 지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차갑게 식힌 분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식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계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정문을 통해 패배자의 모습으로 걸어 들어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창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갔다. 뭐야, 아직인가? 강태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의 무정위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무님, 서쪽 구역을 순찰하던 B조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시 연락해봐. 화장실에라도 갔겠지. 강태식은 대수롭지 않게 소리쳤다. 하지만 몇 분 후 다른 구역에서 또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북쪽 구역의 C조도 응답이 없습니다. 무전 신호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창고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만만하던 부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강태식의 미간에도 주름이 잡혔다. 그는 부하 2명에게 손짓했다. 너희 둘 가서 상황 파악하고 와. 장난치는 놈들이 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려. 2명의 부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제 창고 안에는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정체에 모를 공포가 안개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연은 창고의 철골 구조물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서쪽 구역의 순찰조였다. 그녀는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크레이트 더미 위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바로 아래를 지나는 순간 그녀는 뛰어내렸다. 한 명의 목덜미에 정확한 수도를 날려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에 마취총을 발사했다. 모든 것이 3초 안에 끝났다. 그녀는 그들을 깊은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갔다. 두 번째 목표는 북쪽 구역의 순찰조였다. 그녀는 작은 쇠구슬을 반대편 복도로 던져 소리를 냈다. 그들이 소리가 난 곳으로 경계하며 다가가는 사이 그녀는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접근하여 차례대로 제압했다. 상황을 파악하러 온 2명의 부하는 훨씬 쉬운 상대였다. 그들은 흩어져서 동료를 찾고 있었고 그것은 각계격파를 위한 최고의 조건이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한 명씩 소리 없이 처리했다. 이제 그녀는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다. 갑자기 창고의 한쪽 구역의 전등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어둠 속에 있던 부하들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총을 고쳐 잡았다. 누구야? 그들의 무정의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신호 교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강태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젠장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놓은 이 안에 있다. 그가 소리치는 순간 그의 바로 위 약 20m 높이의 캐워크 차트워크 점검용 통로를 지나가던 경비 한 명이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난간 위로 쓰러졌다. 목에는 작은 마취침이 박혀 있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무력화되었다. 모두가 경악하며 위를 올려다 보았지만 어두운 천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분노와 함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공포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냥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처절한 현실인식으로 바뀌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순찰은 집어치워 전원. 내 위치로 집결해 당장. 남아있던 10여 명의 부하들이 겁에 질린 채 강태식과 이지은을 중심으로 허둥지둥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사방의 어둠으로 향했다. 마치 늑대 떼에 둘러싸인 양떼처럼 그들은 공포 속에서 똘똘 뭉쳤다. 이지은을 둘러싸 방어벽을 만들어 전현이 원하는 건 이 계집이야. 우리를 뚫고 지나가야만 할 거다. 강태식은 이지은의 의자를 자신의 바로 뒤에 놓고 그녀를 최후의 방패로 삼았다. 이제 창고 안의 광경은 기묘하게 변했다. 넓고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 10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한 명의 여자를 인질로 삼아 겁에 질린 채 뭉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골 구조물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아래의 아수라장을 내려다보았다. 탐색과 교란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다. 체스판의 말들은 모두 제자리에 놓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체크메이트를 부를 차례였다. 철골 구조물 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서연은 아래쪽의 대치 상황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10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겁에 질린 채 똘똘 뭉쳐있는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저들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섣불리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은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우위가,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좁은 철제 통로를 따라 박 대령의 설계도에 표시된 창고의 사무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창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휘소이자 강태식의 두뇌와 같은 곳이었다. 중요한 서류나 정보가 있다면 분명 그곳에 있을 것이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무실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안에서 다급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박 대령이 준 장비 중 하나인 초소형 광섬유 카메라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사무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박 대령이 준 정보 파일을 통해 그들의 신원을 즉시 파악했다. 한 명은 천마그룹의 재무를 담당하는 안상무, 다른 한 명은 강태식의 최측근 행동대장인 이 부장이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서연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던 안상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틀 뒤면 홍콩 계좌로 자금 세탁 마지막 단계가 진행돼야 하는데 전무님은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셈이냐고요. 이 부장이 그의 멱살을 잡을 듯 험악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조용히 해. 전무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딴 소리 하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내 목부터 날아갈 거다. 생각적에 생각 있는 놈의 얼굴로 보여. 안상무는 거의 울상이었다. 벌써 김민준 부회장님 귀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전무님의 이 개인적인 복수 노름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노발대발하시더군요.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되면 김 부회장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에 전무님을 밀어내고 그룹을 차지하려 들 거라고요. 김민준 부회장, 강태식의 숙부이자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인물. 서연의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빠르게 조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 내부에도 암투와 균열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강태식의 무모한 집착이 있었다. 이 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나저나 홍콩 거래 장부는 확실히 챙겼나 이중 잠금 금고 안에 넣어뒀지. 내내기 그렇긴 합니다만 애초에 그걸 왜 여기까지 가져온 겁니까? 미친 짓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서연의 작전 목표가 수정되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이지은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천마 그룹이라는 거대한 독사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홍콩 거래 장부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내부의 적, 그것들이 바로 강태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는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그들의 대화를 증거로 남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초조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와 아래층의 본대와 합류했다. 서연에게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그녀는 전문가용 만능키 세트를 꺼내 소리 없이 사무실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무실 내부는 강태식의 임시지휘 본부답게 어지럽혀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보안 카메라 모니터들과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이중 잠금 구조에 금고가 박혀 있었다. 저 안에 장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런 고급 금고를 강제로 여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비밀번호나 열쇠가 필요했다. 그녀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책상을 수색했다. 서류 더미 아래 강태식의 개인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시간은 없고 여러 번 실패하면 데이터가 자동 삭제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주었던 정보 파일을 떠올렸다. 강태식 오만하며 죽은 부친에 대한 비정상적인 존경심과 콤플렉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녀는 키패드에 조심스럽게 숫자를 입력했다. 강태식의 아버지, 강 회장의 생일이었다. 띠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태블릿의 잠금이 해제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메모 앱에서 그녀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HKTX 레저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숫자와 기호의 조합이 적혀 있었다. 금고 비밀번호였다.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옥, 박진우 대령은 자신의 서재에서 보안 회선을 통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조 팀장, 자산이 내부로 진입했다. 1시간 내로 물품 확보에 대한 신호가 올 것이다. 신호가 오는 즉시 자네 팀은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라. 이번 기회에 독사의 머리를 잘라내야 한다. 수화기 너머로 젊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의 조철영 팀장이었다. 그는 박 대령이 현역 시절부터 아끼던 후배였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대령님, 신호만 주십시오. 박 대령은 통화를 끊고 벽에 걸린 인천항의 지도를 응시했다. 그는 서연을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암세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은 것이었다. 이제 판은 훨씬 더 커져 있었다. 다시 창고의 사무실. 서연은 태블릿에서 찾아낸 비밀번호를 금고 키패드에 입력했다. 복잡한 기계음이 몇 차례 울리더니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도 있었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두껍고 검은색 표지의 장부였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전술조끼의 특수주머니에 안전하게 집어넣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천마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어둔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강태식과 부하들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서로를 의지하며 뭉쳐 있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다.
그녀 자신과 친구와 그리고 이 장부를 가지고 이 요새를 빠져나가는 것. 그녀는 허리에 찬 마취총을 확인했다. 마취침은 이제 3발밖에 남지 않았다. 은밀 기동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정말로 폭풍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장부가 전술 조끼 안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천마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기, 그것을 확보한 순간 한서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이제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친구를 구출하고 이 지옥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불을 껐다. 아래층의 강태식과 무리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동요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태식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방어 진영은 빈틈이 없어 보였다. 저 진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혼란이 필요했다. 서연은 창문을 소리 없이 열고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반대편 어두운 구석을 향해 힘껏 던졌다. 수백 장의 종이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촤악 하는 소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쪽이다. 가뜩이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부하들 중 몇 명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방어 진영의 한쪽 측면에 균열이 생겼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려 바로 아래층의 철제 구조물 위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어둠을 타고 지상으로 활강하듯 내려왔다.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검은 매처럼 그녀가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저기다 쏴!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부하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서연의 손에서 발사된 마취침이 그의 목에 정확히 박혔다. 그는 윽하는 신음과 함께 그대로 쓰러졌다. 남은 마취침은 2발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다. 혼란에 빠진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대한 기계 설비와 크레이트 더미 사이를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파고들며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가 총알이 빗발치면 연기처럼 사라졌다. 한 부하가 용감하게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그녀는 남자의 주먹을 팔꿈치로 받아 흘리며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관절을 탈골시키는 동시에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았다. 비명을 지르는 부하를 앞세워 몇 걸음 전진한 그녀는 그를 다른 적에게 집어던져 2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성과 치명적인 정교함만이 존재했다.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목 관자놀이, 무릎 관절, 그녀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거구의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된 경비 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는 겁에 질린 사냥감에 불과했다. 흩어지지 마, 진영을 유지해. 이 멍청한 놈들아. 강태식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불과 2분 만에 그의 자랑스러운 정예병력의 절반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졌다. 마침내 전장에는 강태식과 그의 옆을 지키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2명, 그리고 인질인 이지은만이 남게 되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이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강태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쁘 괴물 같은 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옆에 있던 이지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차가운 단검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텅 빈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낡은 크레이트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그 광경을 응시했다. 시리아에 먼지 날리던 폐허, 인간 방패가 되었던 어린 소녀의 겁에 질린 얼굴, 그리고 그녀의 찰나의 망설임. 과거의 악몽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그녀를 마비시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고통은 강철 같은 의지와 얼음 같은 냉철함으로 변모했다. 망설이지 마. 실패하지 마. 반드시 지켜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오직 상황에 대한 완벽한 분석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강태식을 멈출 수 없는 괴물이 아닌 궁지에 몰려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한 명의 필사적인 남자로 보았다. 그녀는 그의 자세, 칼을 쥔 손의 각도,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거친 호흡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약점을 찾아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결국 네가 할 줄 아는 건 고작 약한 여자 뒤에 숨는 것뿐이었나. 강태식,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전체를 울릴 만큼 날카롭고 명료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도발이었다. 닥쳐, 네가 뭘 알아? 강태식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분노가 폭발하며 지은의 목을 잡은 손의 힘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빈틈, 서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그녀는 강태식과 지은 사이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다. 강태식이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서연의 손이 먼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팔꿈치 아래 신경 닷발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팔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등 뒤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물 흐르는 듯한 동작으로 이루어졌다. 유악! 강태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옆을 지키던 두 부하가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몸을 회전시키며 날아차기로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했다. 이제 정말로 강태식 혼자만 남았다. 서연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끝났다. 강태식.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바깥에서부터 폭파되었다. 눈부신 섬광과 함께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 다 모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단호한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창고 안에 남아있던 천마그룹의 조직원들을 향했다. 혼란의 한가운데 조철영 팀장이 방탄 헬멧을 벗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굳은 표정의 박진우 대령이 서 있었다. 박 대령과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무환수. 서연은 기절하듯 쓰러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장고하는 경찰의 섬광탄과 특공대원들의 함성, 그리고 체포되는 조직원들의 저항과 비명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장을 이루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모든 소란을 등진 채 의식을 잃은 이지은을 조용히 품에 안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모습은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던 강태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와 믿을 수 없다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강태식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해결된 하나의 문제일 뿐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지은의 상태를 살폈다. 서연은 자신의 몸에 난 자잘한 상처들을 치료하려는 그들의 손길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친구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조용한 1인실. 이지은은 링거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 지친 기색을 남겼지만 다행히 다른 외상은 없었다. 서연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은이 마침내 의식을 차리고 익숙한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곁에서 뜬 눈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던 친구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지은이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도대체 누구야? 너 그 모든 게 다 뭐였어? 서연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지은의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백호 부대에 차출되었던 이야기, 에코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삶, 피와 화약 냄새가 익숙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리아에서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이 그 과거로부터 도망쳤고 그 일부를 자신 안에서 죽이려 했지만 강태식이 억지로 그것을 다시 끄집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해와 경외, 그리고 친구를 향한 깊은 연민이 들어찼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서연의 조용한 슬픔, 때때로 느껴지던 거리감, 그녀가 밤마다 꾸던 악몽의 이유를 이야기가 끝나자 지은은 링거를 맞지 않은 팔로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바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 바보, 그동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그 따뜻한 포옹과 위로 속에서 서연이 수년간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천마그룹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이 확보한 검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 자금 세탁, 뇌물 공여, 비리 의혹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수십 명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줄줄이 철창 신세를 졌다. 서연은 다시 경기도 외곽의 한옥을 찾았다.
마지막 만남과는 달리 공기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박진우 대령과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박 대령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호 부대의 목표는 결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패가 되는 것이었지.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리아에서 너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하지만 여기, 이 도시에서 너는 친구를 구했고 독사들의 둥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다. 너는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만 했던 것을 해낸 것이다.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 오히려 민간인으로서 부대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느꼈던 그때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더 그 명예를 빛내고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그의 인정.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니었다. 지금의 그녀를 만든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지만 그 공간을 느끼는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숨는 장소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집,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실의 붙박이장으로 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곱게 접힌 태극기, 군용대검, 그리고 시리아에서 가져온 하나의 탄피. 이전에는 이 물건들이 실패와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탄피를 집어들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다. 기억은 여전히 날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고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숨기지 않았다. 대신 곱게 접힌 태극기를 꺼내 서재의 책꽂이 한가운데에 놓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위로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새벽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 마침내 아물어 그녀가 가진 힘을 상기시켜주는 흉터가 되었다.